faced one of the most complex environments in recent history, security environments. And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But I'm proud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facing it together. 日米同盟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礎です。Yes, very nice to see you. Good morning. Okay. 자, 토론 방금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정치와이드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있습니다. 자, 히로시마에 모인 정상들, G7 정상들, 그리고 초청국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각각의 셈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G7 정상회의는 오늘부터 사흘간,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일정 중에 하나 끝난 게 G7 정상들이요. 어느 장소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 장소는 일본이 당연히 선택한 곳이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 다루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지금 영상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히로시마입니다. 원폭이 과거에 투하됐던 곳, 뭐가 비극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오늘 G7 정상들을 기시다 총리가 원폭 자료관으로 데리고가서 소개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거요. 분명히 일본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의도,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뭘로 봐야 됩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로 이제 G7 정상회의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이제 고향이 히로시마고요. 예. 그 지역구가 히로시마인데. 자기 지역구군요. 네. 오, 일단. 예. 그런데 일본이 이제 원폭 피해를 당한 지역이 나가사키하고 이제 히로시마입니다. 그리고 두 곳에 다 평화 기념 공원이 있고요. 그곳에 세계 정상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피폭지로서의 히로시마를 널리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또 기시다 총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상들을 이제 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헌화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원폭의 피해자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은? 네, 당연히 일본 내에서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주민들은 이 원폭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또 기시다 총리가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인식이 강하고요. 하지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음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예. 일본이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세계의 평화국가 일본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에서 아마 이런 정상들을 초청한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혹시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이 원폭, 과거 원폭 투하에 대한 이 뭐 사과 같은 걸 원하는 건가요? 그 일본이 지금? 그게 아마 히로시마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2016년도에 그 전에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예. 히로시마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아베 총리랑 같이 참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당시에 보면 미일 간에 어느 정도 이 원폭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류한 듯한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즉 원폭 투하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빨리 종결될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 전쟁이 길어졌으면 예. 일본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원폭 자체가 인류에게는 비극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미국 내에서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히로시마는 개최 도시니까 많이 회자가 되는데 또 하나의 지명이 또 나옵니다.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정상회의 때 제공되는 요리의 식재료를 이 후쿠시마 산으로 쓴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실제 쓰는다고 뭐 사진도 공개되고 그래요.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요. 처음에는 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무슨 양갱, 뭐 주스 등등등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일단 미디어 센터,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제공하는 정도인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들한테도 지금 제공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제공된대요. 이거 뭐예요? 양갱인가요? 이거 무슨 과자고? 여기 보면 음료도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저런 게 나간다고 그래요. 지금요, 음식이.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장윤성 기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은 2021년 올림픽 때도 네. 도쿄올림픽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나요, 그럼? 네. 기시다 총리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를 비롯한 그 주변 현들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려 12개 나라가 후쿠시마산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 나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찌됐든 G7에서 세계의 선진국의 그 경제 선진국 정상들이 와서 저걸 다 먹게 된다면 자, 우리나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바이든도 먹었다, 숄츠도 먹었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한 광고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세계 정상들도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을 열어라. 이뿐만 아니라 기시다가 EU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공식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한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조만간 우리 시찰단이 가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오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저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제가 기자단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먹어야 되긴 하지만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윤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정상회의 식사에 식재료 제공하겠다라는 거니까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자들한테 제공되고 그다음에 수행한 사람한테 제공되고 아마 정상회의 때도 여러 가지 요리들이 공급될 텐데 거기에도 좀 들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주최국의 이점을 아주 그냥 10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나은 게 미리 예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2011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서 그 간나오토 총리랑 회담할 때는 그때 중국의 당시 총리 원자바오랑 같이 갑자기 오이를 시식하게 됐었어요. 오이요? 후쿠시마산 오이를. 그때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오일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서 드시러 가니까 굉장히 그 사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뜬금없이 오이를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오이를 그래서 사진이 있어요. 그 시식을 하는. 그때보다는 좀 그나마 예고를 하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각국 정상 쪽에서도 당황은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 뭐 맛만 보는 수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기재 실장님,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사전에 조율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그 개최국에서 그냥 알아서 막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의장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2011년도에 유학 1년 남았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은 1년 동안에 사실은 후쿠시마산에서 가까운 그런 음식물을 끓였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 기준치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라는 게 이제 해석이 다른데요. 한쪽에서는 기준치 이하면 이제 괜찮다는 게 아마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한쪽에서는 이 뭐 세슘이라든지 어떤 그 방사능이 어떻게든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자체가 이제 안 좋다는 쪽에서는 아마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일본에 대한 일본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지금 여러 각도에서 좀 지켜봐서 뭐 식재료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으로 향했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마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을 텐데 그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 등에서 이미 G7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8로 나가는 기초를 닦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기태 실장님. 자, 한국에게 G7 정상회의 우리 초청국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일단 기시다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력에 의한 국제 질서의 변경에 대해서 서방 진영의 결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기에 동참하는 개발도상국들,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들의 동참이 필요한데 이 국가들이 에너지나 아니면 식량 안보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방 진영들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핵 없는 세계는 달리 말하면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냐? 바로 핵 군축이라던가 아니면 NPT 체제,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서방 진영의 어떤 결속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개발도상국들에 과연 지원을 할 것인가. 아직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기여 외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NPT 체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NPT 체제의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미일 간의 대북 핵 대응에 대한 공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화면에 무슨 가방이 핵가방이라는 게 하나 지금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의 핵가방, 무게가 20kg인 서류가방, 그리고 군사 보좌관이 늘 휴대, 그리고 대통령 근처에 항상 있어야 되고 이걸 꺼내서 뭐 하면 이건데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디든 갈 때 늘 같이 갖고 가는 겁니까, 이거는요? 네, 맞습니다. 아마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아마 저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미국 대통령은 핵 유사라고 할 수 있는 핵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히로시마 지역이기 때문에 뭐 비핵과 관련해서 저것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타겟 목표 이런 것들이 있고 혹시라도 유사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먼저 대통령의 신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암호와 국방부의 암호를 맞춰서 이제 핵무기를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데 물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어차피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네, 좋은 비상시에 꼭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이게 무슨 가죽 가방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뭐 버클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단추처럼. 이게 무슨 스테인레스라든가 어떤 무슨 금속 물질로 된 단단한 가방이 아니라 가죽에다 뭐가 막 터질 듯이 집어넣은 것 같죠, 지금? 이런 게 핵가방이라 그러네요. 요게 오늘도 등장을 해서 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재 실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정치인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여당. G8, 그러니까 지금 G7이에요. 옛날에 사실 G7이 지금은 주요 7개국, 근데 또 과거에도 뭐 서방 선진 7개국 뭐 이랬거든요. 표현들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요 주요 7개국 쓰이는데 여기에 한 나라가 추가된 G8, 8개 국가.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면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가? 이게 또 관심사가 됐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일단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G7은 과거에는 전 세계 GDP의 70%까지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예. 최근에는 아마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G7보다는 조금 약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GDP 한 40% 정도 많이 내려갔네요,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 그렇지만 한국이 이번에 초대국을 보면은 예. 다른 국가들은 각 대륙에 대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니면 태평양 도서국 예.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아니면 아세안이나 이런 국가들은 2개의 국가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일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했다라는 것은 예. 한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을 동참하려는 일본의 이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G8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점이 많습니다. 한국이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 한국이 과연 선진국으로서 그런 개발도상국들에 예.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 국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 한국이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정부 예. 차원에서 아직 예산도 정말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아마 다른 G7 국가들도 한국의 동참에 아마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G7 정상회의 오늘부터 사흘간 일요일까지 열리거든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의 직접 와서 참석한다 그러죠. 많은 분들이 좀 보도로만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확인은 안 되지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